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참 졸린 시간에 여러분 뵙게 돼서 여러분의 잠을 깨워줄 텐데 알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변화하는 세상에 과연 나의 길은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 강의라고, 인문학 수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거면 인문학 할 걸 그랬죠? 근데 선생님이 경영과 관련된 이야기를 더 많이 해달라고 해서 저는 제가 경험했던 사업, 경영 이런 쪽으로 한번 여러분들 이야기를 드릴까 해요. 제 소개를 잠깐 해주셨지만 저는 이과를 졸업했고요. 지금은 인문학 강의를 많이 하지만 또 역사책도 쓰고 했지만 제가 늘 좋아했던 건 과학책이었고 물론 역사책도 많이 봤지만 과학 분야로 관심이 많아서 학교 다닐 때는 이과 공부를 했었고 회사는 삼성에 다녔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쪽으로 한 삼성그룹의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한 10년 정도 근무했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을 좀 창업을 했었고요. 소프트웨어 관련된 스타트업 창업을 해서 한 6년 정도 있었고 그러다가 제가 어느 기회에 이렇게 여러분들 같은 분들을 모시고 강의를 하게 됐는데 저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래밍 코드 짜는 거 아니면 돈 관리하는 거, 마케팅 전략을 짜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재밌었지만 이렇게 마이크 들고 여러분들 뵙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긴 사람인가? 저는 이렇게 누구한테 저는 누굴 가르치거나 할 자격은 없어요. 앞에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정교사 자격증을 따지만 저는 교육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정교사 자격증도 없고 가르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없는데 가르친다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아무 자격도 없고 그냥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걸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그만의 어떤 나름대로의 준비가 필요하죠. 하지만 저는 학교 다닐 때, 직장 다닐 때 책을 많이 읽었어요. 경제경영서를 예전에 저기 서울 광화문에 가면 교보문고라고 있잖아요. 교보문고에 경제경영의 스테디셀러 코너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누워있는 책들이 있는데 거기 한 절반 이상은 읽었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세상 돌아가는 건 잘 알죠. 그렇지만 또 가르치는 것도 다른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책들을 추가로 더 읽고 또 제가 또 기왕 하는 거 좋아하는 거를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만한 나이 때 제일 많이 봤던 건 무협지였어요. 삼국지 책 같은 거 이런 것도 김용의 소설 이런 것도 많이 보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이 또 역사책이어서 역사책도 많이 봤고 그러니까 제가 사회생활 한 30년 넘었지만 그 사이에 읽은 책이 한 수천 권 돼요. 권수로 세지 않아요. 요새는 이 책의 권수가 좀 줄었어요. 왜 줄었냐면 요즘에는 그런 시중에 나오는 흔히 나오는 책들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제가 최근에 쓴 거는 최소한의 서양 고전이라고 하는 아주 옛날로 돌아갔어요. 이런 게 오히려 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읽다 보니까 세상의 이치를 조금씩 깨닫는 그래서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려면 종교인이 돼야 되지만 그럴 건 아닌 것 같고 제 나름대로의 삶의 재미나 이런 걸 찾아서 지금까지 왔죠. 하지만 제가 이과로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제가 컨설팅을 하고 그러다가 역사 쪽으로 가서 이렇게 옛날로 갔지만 요즘 것들을 놓고 있지는 않아요. 저도 인공지능 열심히 쓰고요. 챗GPT를 유료 결제를 해가지고 3만 원 내고 또 쓰고 저희 딸내미가 지금 서울대학교 대학원 다니는데 인공지능 전공으로 다녀요. 그러니까 저는 인공지능 쪽으로 이렇게 하진 않아요. 예전에는 그런 소프트웨어 쪽을 했었지만 지금은 저희 일 그걸 하진 않지만 인공지능을 쓰진 않을 수는 없는 거고 또 관심을 이렇게 놓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어떤 비즈니스의 한 축이기 때문에 절대 놓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아침 식탁에서 저희 딸과 요즘의 어떤 트렌드 같은 걸 제가 좀 배우고 있죠.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대한민국의 비즈니스 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여기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가거나 대학 졸업하고 또
사회 가고 아니면 대학을 안 가더라도 여러분만의 직업을 찾아가고 하는 게 있어서의 그런 어떤 방향성 아니면 나와 딱 맞는 방법론 그런 게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에 제가 늘 이탈리아를 가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주 오래전에 로마인이야기라는 책이 나와서 아주 유명했었거든요. 그 책을 읽으면서 나는 그 로마군이 달려갔던 그 아피아가도를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꿈을 꾸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동해가지고 로마를 갔죠. 그래서 그 아피아가도를 걸어보고 또 이탈리아를 갔으니 르네상스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도시는 피렌체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피렌체에 가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여러 뭐 미술 작품이라든지 뭐 미켈란젤로라든지 뭐 베키오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요. 근데 그 중에서 저의 가장 뇌리에 남는 스토리가 있었어요. 어떤 스토리냐면 두 사람의 인생 스토리였어요. 한 명은 기베리티라는 사람이고 또 한 명은 브루넬레스키라는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의 인생 스토리였어요. 이 사람들이 24살, 두 사람 나이가 비슷했는데 24살쯤 먹었을 때였는데요. 이 둘 다 공방에서 온갖 그 미술에 관련된 것을 공부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피렌체 시에서 피렌체에 보면 중앙에 델피오레 성당이라고 두오모 성당이 있고 그 앞에 세례당이 있어요. 근데 세례당에 원래 문이 나무 문이었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그 나무 문이 막 썩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문을 청동문으로 바꾸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 청동문에 12조각의 그 이야기를 청동으로 조각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맡길 거냐라고 해서 경연대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여러 공방의 기술자들을 불러다가 똑같은 양의 청동을 주고 동일한 작품을 내도록 시켰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전을 했죠.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장면이에요. 그 똑같은 장면을 청동으로 만들어라라고 시켰는데 최종적으로 남은 거는 두 사람의 작품이었어요. 왼쪽은 기베르티의 작품이고 또 한쪽은 브루넬스키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심사원들이 심사를 했겠죠. 그래서 그 결과 누가 1등을 했냐? 누가 1등 했을 것 같아요? 브루넬스키 뭐 둘 중에 하나니까 찍으면 되죠. 누가 1등을 같아요?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누가 1등인지. 어떤 게 1등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심사위원회에서는 기베르트를 1등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브루넬스키가 2등이래요. 그래서 브루넬스키한테 일을 시키고 하는데 그 심사위원회에서는 떨어진 브루넬스키도 작품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해라. 그런데 1등인 기베르트가 메인이고 브루넬스키는 서브다.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는 브루넬스키는 열이 팍 받았는지 나는 기베르트랑 일을 안 해. 나는 2등으로는 일을 안 해. 그래서 그를 때려칩니다. 나는 안 할래. 그래서 결국 기베르티가 그거를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 청동물을 장장 20년 동안 만들어요. 그래서 기베르티는 20년을 만든 다음에 그게 원래 동문이었는데 동문을 하도 잘 만드니까 그 동문 거를 북문으로 옮기고 동문을 다시 제작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25년 동안. 그 기베르티는 그거를 45년 동안이나 그 세례당의 청동문을 2개를 제작을 합니다. 한 길을 쭉 간 거죠. 1등하는 바람에. 그러면 브루넬스키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때려쳤으니까 뭔가 다른 길을 모색해봐야 되겠죠. 난 2등으로 일 안 할래 라고 아예 호기롭게 내버려두고 나왔으니까 뭘 할까 고민하다가 마침 그 델피로 성당이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게 1400년경이에요. 앞에 종탑은 있는데 뭐가 없냐면 뚜껑이 없어. 저쪽에 여기가 원래 뚜껑이 있어야 되는데 뚜껑이 없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뚜껑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게 원래 동그랗게 도움을 올려야 되는데 당시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못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브루넬스키는 나는 저걸 올려봐야 되겠다. 내가 어릴 때부터 저거를 성당에 올라가는 걸 봤는데 아무도 도움을 못 올리고 있다. 그래서 내가 저를 올리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면 뭐가 있냐면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 있어. 서기 1세기, 2세기, 서기 150년경쯤에 지은 지금까지도 활용되고 있는 판테온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어요. 현재 21세기까지 철근을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도움 건축물이에요. 지금도 있었던 거야. 저 도움, 어차피 도움을 올려야 되니까, 피렌체에서 도움을 올려야 되니까 저 판테온에 도움을 올리기로 판테온을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거를 장작 18년 동안이나 공부를 합니다. 도움을 올리는 방법을 18년 동안 공부를 한 거예요. 로마에 가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많이 개발돼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막 버려진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서 18년 동안이나 공부를 해가지고 맨 먼저 브루넬스키가 했던 게 여기 이게 고아원인데 고아원 건물을 맨 먼저 하고 나서 요 도움을 바탕으로 요걸 올려요. 이게 최종적인 겁니다. 이것도 20년 걸렸어요. 20년. 요것만 올리는데. 요거 올리는데 20년 걸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기베리티는 1등하는 바람에 45년 동안 청동문만 만듭니다. 청동 주물이라고 하는 그 기술 가지고 평생을 사는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굉장히 훌륭하게 성공한 인생이죠. 그리고 그 청동문에 가보면 그 사람의 자기 얼굴을 박아놨어요. 사람들이 만장만장해요. 바짝바짝해요. 기베리티라는 인생도 아주 괜찮은 인생이죠. 근데 브루넬스키는 그거를 때려치고 아예 이 주물 이런 걸 안 하고 아예 건축을 한 거예요. 길을 바꿔가지고 건축이라는 거를 공부해서 18년 동안 준비한 다음에 저 두오모 성당에 도움을 올리게 된 겁니다. 어떤 인생이 여러분들은 좋아 보이세요? 기베리티가 좋아 보이세요? 아니면 브루넬스키가 좋아 보이세요? 답은 없죠? 네,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제가 서울대학교 농업토목이라는 걸 전공을 했는데요. 지역시스템공학 분야 안에 토목 분야가 있어요. 댐을 건설하고 뭐 수로를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이런 거 공부하는 일인데 저는 그 전공으로 안 갔어요. 제가 3학년 때 이 286 컴퓨터를 처음 만나는 바람에 갑자기 꼭지가 돌아서 난 이 길로 가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 소프트웨어를 가게 된 건데 제 친구들은 그냥 그 길로 계속 갔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 대부분 그냥 한번 들어간 회사에서 저랑 삼성에 있던 자취하면서 같이 살았던 친구는 지금도 같은 회사에 다녀요. 내일 모레 정년퇴직을 하는데 30몇 년 동안 같은 회사 계속 같은 걸 다녀요. 근데 저는 그 친구에 비교하면 저는 그 사이에 대학 전공을 바꾸고 회사에 가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그러다가 소프트웨어를 분야로 스타트업을 창업했고 제가 마케팅 교수를 한 3년을 했었고 경영 컨설턴트를 몇 년 했었고 교수를 3년 했었고 지금 작가가 된 지가 한 10몇 년 됐어요. 무지하게 많이 바꿨죠? 어떤 인생이 좋아 보세요? 네.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어렵죠? 그 어떤 인생도 소중한 겁니다. 각자의 삶의 방법론일 뿐인 거죠. 중요한 건 나는 이렇게 생긴 사람이구나. 나는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고 나는 이렇게 하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당연히 돈도 벌고 이런 거죠. 그 어떤 인생도 옳고 그름은 없다는 거죠. 잘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여러분들도 어떤 그림이 될지 어떤 모습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 자신도 잘 모를 거예요. 가봐야 하는 거죠. 근데 가봐야 하는데 가봐야 알다고 그래서 그냥 오늘 난 내 모습은 이거야 라고 정의하기보다는 내 모습은 어떨까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제가 예전에 시칠리아의 시라쿠사라는 도시를 간 적이 있어요. 시라쿠사. 그 도시가 누가 살았던 도시일까요? 이름이 있죠?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도시입니다. 시라쿠사. 아르키메데스는 유레카를 외쳤던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런 이해라가 있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남긴 아주 멋진 이야기가 있어. 나는 기획자만 길게 주면 지구도 들어올 수 있다. 나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꼭 그것이 꼭 지구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뭐 이게 아니더라도 나의 가능성은 많이 열려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기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선생님도 계시지만 인생이라는 게 한 방향으로 갈 것 같지만 한 방향으로 잘 안 가요. 여러분 아직 뭐 10년 전 살았지만 여러분도 지금도 예상하고 왔어요? 안 그렇죠? 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네, 엄마 아빠랑 얘기하다 보니까 이 학교로 가게 되고 이런 공부를 하게 되고 하죠. 저 같은 이것저것 해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인생은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변화를 즐기는 사람이 있고 그 변화가 힘든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기베르티 같은 사람은 1등을 했기 때문에 변화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고 브르네스키 같은 사람은 나는 2등은 싫어 했으니까 길을 바꾼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우상향에서 간다는 거죠. 수없이 만나는 이런 좌절. 저는 사업을 3번 해봤는데 3번 다 실패했어요. 근데 쫄딱 망하진 않았어요. 근데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 왜? 어차피 한 번 또 해봤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이런 변화의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변화를 많이 받아들이면 쉽게 넘어져도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개개인의 어떤 삶의 방향성 이런 걸 찾아나가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선생님이 저한테 경영 이야기를 많이 해달라 해서 제가 경영학 교수도 한 3년을 해봤어요. 경영학 중에서 마케팅, 제가 연수대학교에서 경영대학원 다녔고 경영에 관한 웬만한 책들은 다 봤고 그런 관심들이 많아요.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왔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좀 거시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나라는 현재 개독인가요? 중진국인가요? 선진국인가요? 확실하게 선진국이죠. 어디 가서 특히 해외 가서 대한민국 중진국에 우리나라 못 살아요 그러면 뺨 맞습니다. 큰일 나요. 우리는 확실하게 선진국입니다. 물론 요즘 2025년도에 약간 주춤하고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해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무지하게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해외 사람들이 요즘 K-팝, K-드라마, K-자 같은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자부심이 아주 높습니다. 여권 파워, 우리나라 191개 나라에 비자 없이 갈 수 있죠. 그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도 해외 가보면 그냥 그 비자 없이 갈 수 있다니 너무 편해요.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35,000달러 뭐 이 정도 하죠. 1인당 주인하에 보면 이탈리아랑 비슷한 정도. 아마 지금 그 생활 수준으로 보면 이탈리아보다 우리가 잘 살 겁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이탈리아보다 우리가 생활 수준이 높습니다. 특히 평균적으로 이탈리아는 남북으로 굉장히 그 부와 빈한 사람들 차이가 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비교적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선진국이라는 거. 특히 시골 가보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납니다. 대도시는 똑같아요. 대도시는 상하이나 북경이나 일본 도쿄나 가면 다 비슷해요. 대도시는 다 비슷합니다. 근데 시골을 가보면 후진국은 시골집들이 허름하고 선진국은 시골에 가도 좋아요. 제가 그제 저희 고향에 태안에 갔다 왔는데 정말 선진국 같더라고요. 옛날에 있던 허름한 집들이 다 없어지고 다 새 집으로 바뀌었어요. 아, 선진국.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선진국이 되었는가요? 그냥 열심히 해서 선진국? 그렇죠. 열심히 한 건 맞지만 어떤 걸로 돈을 많이 벌어서 선진국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배우시면 모르겠지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업 이런 거 배웠어요. 그러면 자동차, 디젤 기관 이런 거 배우죠. 전기 이런 것도 배우고요. 반도체 무엇인가 이런 거 배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관심을 두고 이렇게 산업에 가게 되죠. 현재 대한민국의 중요한 산업, 대한민국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산업이 뭘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돈을 많이 버는 산업이 뭘까요? 현재. 네. 네. 반도체. 두 번째 뭘까요? 네. 자동차.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까? 그 다음에는 눈에 안 들어오죠. 배 만드는 거예요. 배 만드는 거. 조선. 또 중요한 게 빠졌어. 그러니까 화학, 석유화학. 석유화학이 최근 한 20년 사이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석유화학이 뭐냐면 원유를 사오잖아요. 원유를 사와서 그 플랜트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끓이면 이제 그 기화 차이에서 여러 가지가 나와요. 디젤도 나오고 경유도 나오고 뭐 항공유도 나오고 뭐 납타도 나오고 그럼 나온 걸 가지고 다시 2차 가공을 해서 이제 플라스틱 만들고 하는 거죠. 그 나프타라고 하는 걸 가지고 다시 2차 가공을 했을 때 돈 많이 벌었어. 그걸 중국으로 수출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죠. 근데 최근에 중국이 그걸 너무 잘해요. 그래서 좀 어려워진. 다 중국하고 경쟁을 하고 있죠. 또 건설업도 상당히 잘 해왔죠. 70년대에는 사우디가 됐고 또 최근에는 터키 이런 데 가서 세계 최장의 현수교 같은 것도 만들고 하죠. 건설 기술이 굉장히 크죠. 세계 가장 높은 빌딩도 삼성물산이 시공할 정도로 대단한 역량을 가져왔어요. 현재도 돈을 잘 법니다. 단 지금 건설, 철강, 석유화학 등이 내수 침체도 있고 문제는 중국과의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중국이 제가 어떤 데 가니까 이 중국을 비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혐중이 많아요. 혐중. 네, 혐중은 옳지 않아요. 혐중이 아니라 친중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중국을 너무 좋아할 필요는 없는데 지중은 필요해요. 중국을 아는 건 필요해요. 그렇게 무시할 나라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 30년 전에는 못 살았는데 저도 2월 달에 중국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10년 만에 중국을 갔는데 10년 전에 중국과 지금의 중국은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발전되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쪽에서도 미국을 많이 쫓아갔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뭐 철강, 조선, 또 건설, 석유화학, 대한민국이 그동안 잘해왔던 것들을 중국이 너무나 현재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적을 모르면 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처럼 무조건 무시하고 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길을 찾아가려면 잘 알아야 돼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경쟁의 직면에 있어요, 중국과에.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경쟁을 중국과 해야 될지가 고민스러운 거예요, 지금. 좀 밉기는 하죠. 우리가 계속 따라오고, 툭 하면 이 저가로 들어오고 하니까 여러 면에서 밉긴 하지만 미국은 어떡하겠어요, 그걸. 우리랑 너무 가까이 있는데 멀리 있으면 또 괜찮은데 너무 가까이 있어서 배 타고 가도 하루는 가고 비행기 타면 1시간은 가거든요.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가까이 있는 나라하고 아예 척을 지고 살 수는 없어요. 되게 제일 불행한 게 이웃하고 척지고 사는 나라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리스에 갔더니 그리스하고 터키가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아요. 100년 동안 싸워요. 100년 동안 싸우고 있는데 그 싸운 결과 그리스하고 터키 사이에 비행기가 하루에 한 대 정도도 없어요. 이틀에 한두 정도밖에 없어요. 이러면 정말 불행한 거예요. 결국은 서로 못 사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경쟁하더라도 경제는 밀접하게 가야만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봐야 할 주요 산업 우리가 늘 뭐 자동차니 반도체 이런 것만 눈에 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 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다양한 산업들이 있어요. 금융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죠. 금융은 뭘까요? 은행, 증권, 보험 이런 게 다 금융이죠. 금융이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저도 잠깐 그 금융 관련된 컨설팅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M&A라고 하는 겁니다. 기업을 사고 파는 거. 기업을 사고 파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어떤 사업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사고 팔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 기업을 사고 파는 M&A 실력이 좀 부족해요. 금융은 아직 선진국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해외 진출을 별로 못해요. 지금 신한은행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뭐 이 정도 조금 나가고 우리은행 인도네시아 나고 정도지 해외 어떤 그 빅 플레이어랑 경쟁을 해가지고 이길 만한 급의 실력을 갖고 있지는 못해요.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분야는 분명해요. 금융이 빠지면 건설업도 제조업도 국방도 다 안 돼요.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가 군사무기를 어느 나라에 많이 팔았죠? 어느 나라에 많이 팔았죠? 러시아에 팔았나요? 최근에 폴란드에 많이 팔았죠. 폴란드의 비행기, K9, K2 전차 이런 거 많이 팔았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팔았냐면 100% 돈 받고 판 게 아니에요. 네. 한 30% 정도만 받고 한 20% 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차관이에요. 빌려주는 겁니다. 그게 관행이에요. 원래 무기는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파는 거예요. 우리 여태까지 미국 무기를 샀잖아요. F-35 비행기. 탱크도 옛날 비행기. 심지어 F-16 아니 뭐 이렇게 소총 하나도 다 사왔어요. 그거 다 차관이었어요.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그게 관행이에요. 그러니까 은행 실력이 은행 금융이 발달하지 않으면 국방조차도 팔 수가 없어요. 이집트에 K9 자주포를 많이 팔았는데 이집트는 돈이 없어요. 근데 사고 싶대. 그럴 때 은행이 딱 붙어가지고 그래 빌려줄게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은행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유통은 뭘까요? 유통은 뭐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어떤 오프라인 유통도 있죠. 뭐 요즘에는 온라인 유통이 크죠. 쿠팡. 또 네이버의 그 온라인 유통도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죠. 제가 유통에도 조금 일을 관여를 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96년, 97년에 유통이 개방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 까르푸라고 하는 프랑스 업체가 들어온 적이 있었죠. 월마트도 들어왔다가 월마트는 16개의 점포를 내고 그 다음에 깨지고 나갔죠. 손 들고 나갔습니다. 아마존도 들어왔다가 깨지고 나가고 여러 글로벌 업체들이 들어왔다가 나갔어요. 그만큼 국내에는 유통은 세요. 유통은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쿠팡이라고 하는 온라인 사업자가 들어와서 미국식으로 경영을 해가지고 물량을 때려 넣어가지고 다른 특히 오프라인 유통망들을 휘어잡고 있죠. 가장 타격을 입은 데가 롯데 아니면 홈플러스 이런 데죠. 아마 이마트는 잘해갈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더 잘할 것이냐 이런 것도 중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 동남아 쪽에 유통도 많이 나갔고 뭐 몽골 같은 데는 편의점이 지금 아예 석권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유통도 과연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필요하죠. 또 하나 중요한 산업이 있죠. 관광. 우리나라 아직 관광 산업이 좀 부족한데 관광도 얼마든지 좀 키워야 할 사업이기도 하죠. 관광이 오히려 일자리는 제일 많이 창출할 겁니다. 물론 여기가 좀 저임금 일자리라서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유럽 같은 데는 관광 산업이 GDP의 10%에서 뭐 20%까지 가는 나라들이 있어요. 뭐 스페인 같은 데는 벌써 20% 가까이 되고 20%는 얘기는 거기에 고용되는 사람은 50% 가까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저임금이니까 사람은 많이 필요하고 호텔에 일하는 사람, 프런트에 일하는 사람, 뒤에 청소하는 사람까지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관여하는 게 관광업이에요. 앞으로 사실 가능성이 높은 게 관광업이죠. 뭐 대한민국에서 볼 게 뭐 있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를 개발해야죠. 무조건 사람들이 오면 저기 광화문 가가지고 경복궁 들어가고 한복 입고 뭐 광장시장 가서 먹고 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끝이에요. 물론 우리나라 오는 사람의 80%가 그런다고 하는데 그 말고도 뭐 많이 있죠. 자, 신산업이긴 하지만 이런 산업도 있죠. 네, 반도체. 일본을 이기고 지금 최고의 실력을 가고 있는. 근데 반도체도 요즘 어렵죠.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대만의 TSMC가 잘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반도체는 메모리 쪽으로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법니다.
이것도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돈을 많이 벌었지만 앞으로도 더 잘 벌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을 이겨야 한다. 중국이 지금 많이 따라왔다. 근데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반도체예요. 왜 한국이 잘할까요? 왜 대만이 잘할까요? 네, 잘할 이유가 뭘까요? 반도체를 한국과 대만이 잘하는 이유가 뭘까요?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럼 미국이 잘해야지. 중국이 잘해야지. 하여튼 미국이 잘해야 되죠. 투자를 많이 하면 투자 얘기하면 미국이니까. 그럼 일본은 왜 못하게 됐을까요? 일본이 제일 잘했는데 90년대에는 80년대 90년대 일본이 잘했거든요. 물론 원천 기술은 유럽에서 시작한 거고 그 다음 미국으로 왔고 그 다음 일본으로 왔고 그 다음 한국으로 왔고 대만으로 왔고 이제 중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왜 한국은 잘할까요? 반도체를 잘하게 세 가지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 물론 돈이 세죠. 돈이 세야 되는데 돈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단순무식한 거예요. 반도체 라인은 24시간 들어가요. 24시간 365일. 노동을 갈아넣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누군가는 일해야 됩니다. 물론 한 사람이 하진 않죠. 8시간 하고 8시간 하고 8시간. 보통 4조 3교대로 돌아가죠. 이걸 할 수 있는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근면한 노동자. 미국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 이걸 못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절대 못합니다. 두 번째 뭘까요? 반도체 라인. 전기를 무지하게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 전기를 싸면 좋을까요? 그렇죠? 싼 전기를 무지하게 많이 먹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로 쌉니다. 전기. 우리나라보다 더 싼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전기료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미 친환경 전기 생산을 50% 이상 합니다. 친환경 아닌 게 석탄, 석유, 원자력도 친환경이 아니죠. 친환경인 것은 수력, 태양광, 풍력 이런 거죠. 중국은 이미 그게 50%가 넘어요. 왜냐하면 수력도 많죠. 태양광은 막 고비 사막 널려 있어요. 전기료가 무지하게 싸요. 근데 대한민국은 여태까지 쌌어요. 일본은 전기료 우리보다 3배. 독일은 5배. 미국도 3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잘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있어요. 이건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거. 물. 깨끗한 물을 어마어마한 양으로 공급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유럽은 물이 나빠요. 전기 비싸요. 노동자들이 일 안 해요. 미국은 전기료 비싸요. 물도 풍부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과 대만은 세 가지가 다 됩니다. 현재까지. 근데 왜 삼성전자가 TSMC한테 빌리느냐? 삼성전자가 TSMC보다 연봉이 세요. 그러니까 TSMC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력을 갈아넣어가지고 잘하는 겁니다. 이게 참 고민거리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못한 건 바로 그거예요. 전기료 비싸고 사람이 부족하고 물도 많죠. 결국 반도체를 하는 건 어찌 보면 전 국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산업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용 전기가 산업용 전기보다 비싸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스마트폰도 무지하게 우리가 잘해왔죠. 전 세계 스마트폰 회사들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모토로라도 있었고 많았습니다. 펜텍도 있었죠. 근데 지금 전 세계에 남은 게 1위 애플, 2위 삼성, 3위 다 중국에 삽니다. 비보, 오포, 샤오미 이렇게 남았어요. 6, 7개 남았어요. 근데 1등 애플, 삼성 2위, 나머지 중국에 샀어요. 이렇게 싹쓸이가 됐어요. 앞으로 삼성이 잘하려는 보장이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잘할 보장이 없습니다. 물론 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노력을 하시면 여러분들과 또
정말 기가 막힌 핸드폰을 또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아직 모릅니다. 아직 해볼만 해요. 또 이 인터넷 플랫폼 있죠? 여기 네이버 인터넷 플랫폼 몇 개가 있죠? 토스도 요즘 잘하고 있고 카카오도 있고. 근데 아직 좀 미국에 힘이 붙여요. 그런데 이걸 달리 보면요. 여기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유럽에 가보시면 유럽은 실리콘밸리의 식민지입니다. 모든 거를 다 실리콘밸리가 다 잡고 있어. 가서 호텔을 잡으면 호텔스닷컴에 결제하고요. 에어비앤비에 결제하고요. 다 실리콘밸리에 돈을 줘요. 저 같은 관광객이. 그럼 거기에서 10% 띄고 유럽에 주는 겁니다. 유럽 호텔. 실리콘밸리에 전부 식민지예요. 근데 식민지 아닌 나라가 몇 나라뿐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중국. 중국은 무조건 트럼프가 아닌 거고 경쟁에서 아닌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유일한 나라입니다. 문이 열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존이 성공 못하고 에어비앤비가 성공 못하고 호텔스닷컴이 제대로 힘을 못 쓰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아버지들이 열심히 한 겁니다. 저도 여기 네이버 창업자랑 저랑 입사 동기예요. 잘 친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주 열심히 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네이버가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건 세계사적으로 대단한 겁니다.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그만큼 대단하다. 이제 기회를 한번 써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돈 벌었던 게 자동차, 반도체, 플랫폼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석유화학 열심히 지금 대한민국 선진국이 된 여러 산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마 저런 곳에서 일하고 계시겠죠? 어디 유통에 일하실 수도 있고 건설업에 일하실 수도 있고 네이버에서 일할 수도 있고 어디 자동차에서 일할 수도 있고 관련된 곳에서 다 일하시면서 지금 선진국이 되기 위한 일들을 해오셨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무엇으로 우리는 이 선진국의 지위를 더 높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현상이지라도 할 거냐? 저렇게 중국은 치고 오는데 저렇게 대만 사람들 우리보다 잘하는데 무엇으로 이길 거냐? 제일 먼저 떠올 수 있는 건 역시 인공지능. 저희 선생님이 저한테 강의 요청을 하시길래 경영 관련된 저는 인문학을 많이 했는데 뭘 어떻게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드릴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경영 관련된 거를 이제 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몇 개를 쭉 주고 이렇게 해서 한번 강의를 짜줘 했더니 이대로 한 거예요. 제가 챗GPT를 시키는 대로 순서를 짰습니다. 되게 잘해요. 요즘 제가 한 12년 동안 작가로 활동을 했는데요. 작가의 어떤 직업에 상당의 위협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요. 지식을 책에서 얻지 않습니다. 저는 감상적인 수필 이런 거 쓰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오로지 지식에 관한 책을 저는 원래 자판 박사였어요. 그래서 온갖 자판 얘기를 가져다가 정리해가지고 특히 역사에 관련된 역사와 경영 관련된 얘기를 정리하고 책을 내서 이렇게 한 10여 년 동안 왔는데 그런 온갖 자판 얘기는 얘가 더 잘해요. 물어보면 답을 주고요. 선생님 참 해안이십니다. 제가 이걸 답을 드릴게요. 쫙 줘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더 드릴까요? 유혹까지도 해요. 미치겠어요. 제가 몇 달 그 유료를 쓰다가 내가 유료 너무 아까워. 그래서 끊었어. 결제를 끊었단 말이에요. 끊어서 이제 무료로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챗GPT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미니도 있고, 클로우드도 있고, 많아요. 요즘 제미니가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다 쓰면 되겠다. 제미니도 쓰고, 챗GPT도 쓰고, 뭣도 쓰고 해서 쭉 무료 쓰면 되겠다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조금 쓰다가 이 한계를 걸어. 답을 안 해. 어쩔 수 없어. 결제를 또 할 수밖에. 너무 잘해요. 한계는 분명히 보입니다. 너무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식 위주로 점령을 해주죠. 인간 다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없는 거를 새로 나왔기 때문에 잘하는 건 분명한데
뭔가 부족한 거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찾아 나가려고 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착수한 게 챗GPT로 책을 한권 써야 되겠다. 근데 이걸로는 인쇄는 어려울 것 같고 이북을 한번 내보자. 한 보름 한 거 쓸 것 같아. 보름이면 한 꼭지 쓰는데 몇 시간 안 걸려요. 그러니까 보름이면 책 한 권 쓸 것 같아. 근데 이거를 누가 이걸 사십사라 말하긴 그렇고 이북으로 써가지고 한번 발표를 해볼까. 그런 구상은 합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은 중요한 건 잘한다는 거. 너무나 잘하고 너무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온갖 데이터를 끌어모아서 그거를 우리한테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너무나 잘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 저희 딸내미 대학원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가 내가 열심히 이제 그 학교 다닐 때부터 고등학교 할 때 그 파이썬을 선택을 해가지고 학교 수학 선생님이 그 파이썬 공부하라 해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길을 이렇게 한 건데 벌써 프로그래밍 한 지 벌써 몇 년 됐죠? 그랬더니 엊그제는 하는 말이 클로드라고 새로운 그 인공지능인데 걔가 프로그래밍을 웬만한 초급 프로그램보다 더 잘해요. 저는 프로그래밍 논 지가 오래됐는데 그냥 몇 가지 이야기만 해주면 짜줘요. 쭉. 너무 잘 짭니다. 그래서 이거 웬만한 초급의 실력자들은 다 퇴출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시중에 디자이너들이 맨 먼저 퇴출되고 있어요. 초급 디자이너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초급은. 물론 그보다 더 이제 아이디어도 좀 그러니까 줘야 되니까 얘한테 아이디어는 줘야 결과가 나오니까 아이디어를 구성하고 어떤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괜찮지만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런 사람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결국 이거를 얼마나 잘 사용해서 나의 생산성을 높일 것이냐 뭐 이런 과제들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어떤 대학교 교수님이 요즘에는 챗GPT로 리포트를 썼냐 안 썼냐를 검사한다는 거죠. 근데 방법이 없어. 못 골라요. 검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그 교수님이 바꿔야 돼요. 리포트를 과거형으로 내면 안 돼요. 교수님이 리포트 내는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공학계산기를 많이 썼거든요. 옛날에는 공학계산기를 이제 그 수업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의미가 없는 공학계산을 쓰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 챗GPT를 써서 일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런 도구를 하는 게 이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 기계가 하지 못하는 거를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낼 것이냐. 이제 교수님도 그런 과제를 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IT 쪽에, 프로그래밍 쪽에, 인공지능 쪽에만 사업이 있냐? 여러분 다 그걸 해야 되냐? 절대 아니죠. 네, 절대 아닙니다. 그것만 답이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냥 그런 챗GPT 같은 인공지능 사용자로서는 충분히 가능한데 여러분이 그거에 다 공급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걸로 돈 벌 수는 없습니다. 네, 다 맞지도 않아요. 그리고 머리가 좋아야 돼요. 저희 딸내미는 수학이 상위 1%였어요. 그 상위 1% 정도 돼야지 이 중급 이상의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바이오 산업. 요즘 저 송도에 있는 삼성 바이오라는 회사가 돈을 무지하게 잘 벌어요. 제가 그 회사를 가봤거든요. 뭐 하는 회사냐면 우리 약국에 가면 약을 처방을 하잖아요. 뭐 두통이 머리가 아파. 그럼 어떤 약? 제일 유명한 약? 개보린. 타이레놀. 네, 제일 유명한 타이레놀입니다. 근데 타이레놀 복제약이 많아요. 왜 타이레놀 하나에 1,000원이라면 100원이면 팔아요. 티레놀. 네. 그거의 복제약. 이미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 약품을 이렇게 앰플이라고 하죠. 주사기에 뽑아가지고 쓰는 그 바이오 약을 만드는 회사가 삼성바이오예요. 근데 가보면 이만한 그 솥 같은 게 있어. 솥에다가 그 배양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그 유리병 앰플에 넣어서 파는 거예요. 정말 봄이 김선달이에요. 이익률이 50%가 넘어.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제너릭이라고 하거든요. 복제약. 물론 신약도 물론 개발해서 할 필요는 있지만 그 말고도 많다.
또 우리나라 지금 고령화 시대 돼가지고 이런 의학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도 선진국 산업이에요. 전형적인 선진국 산업이 바이오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하듯이 자동차 조립하고 신발 만들고 옷 만들고 이런 건 우리 답이 아니에요. 석유와 플랜트 높이 세워가는 거 우리가 이미 그건 중국이 잘해요. 우리가 길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선진국으로서 선진국형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유전자 치료. 예전에 나왔던 코로나 백신 이런 걸 우리가 연구 개발해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선진국적 산업이고 미국 사람보다 우리 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규모가 안 돼서 그렇지 똘똘한 실력은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거다는 디지털 헬스도 있고 많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배터리. 미래산.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이 선진국으로서 특히 제조업 기반을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말씀드리자면 웬만한 신산업이 대한민국에 없는 게 없어요. 자동차도 잘해, 반도체도 있고, 가전도 있고, 텔레비전도 잘하고, 바이오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없는 게 없습니다. 인구 5천만 명인 회사, 5천만 명의 나라에 이렇게 완벽하게 새로운 산업들을 다 갖고 있는 나라가 아주 드물어요. 이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1위는 BYD라는 중국 회사죠. 그다음 2위가 LG고, 그리고 지금씩 중국 회사에서 조금씩 밀리고 있어요. 근데 일본보다는 잘해요. 일본보다는 잘해요. 미국은 아예 없고요. 유럽도 아예 하다가 다 전멸했어요. 이것도 전형적인 24365 체제. 유럽 노동자들은 24시간 360을 근무 안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배터리 산업 어마어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몰라요.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전공한 사람들이 하면 될까요? 배터리는. 어떤 전공자들이 이 산업에서 일을 할까요? 화학, 또. 화학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나요? 네. 공대 재료, 또 화학공학, 또 공장이니까 기계공학, 또 자동차니까 전자공학, 전기공학 다 들어가죠. 자기의 어떤 전문 분야에 따라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동차 산업도 우리가 잘하고 있죠. 현대자동차가 지금 몇 일까요? 전 세계. 현대자동차 몇 일쯤 될까요? 네. 1위는 어디죠? 테슬라. 땡입니다. 땡. 전기차로도 지금 저희 테슬라가 1위가 좀 밀리고 있죠. 네. 1위는 토요타입니다. 2위는 맞습니다. 폭스바겐. 3위가 현대기아. 뭐 이렇게 됩니다. 조만간 현대기아가 2위가 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폭스바겐이 골로 가고 있거든요. 왜 골로 가냐면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의 경제가 나빠서가 아니라 폭스바겐이 중국에 가면 굉장히 많아요. 중국에. 폭스바겐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중국 가보니까 제가 그 택시를 부르잖아요. 예전에 지나간 택시 탔지만 이제 다 택시는 다 디디 출신이에요. 디디를 불렀는데 디디 차가 오잖아요. 전부 다 전기차예요. 전부 다 전기차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폭스바겐을 안 사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지금 동남아에 가보면 이제 조만간 동남아 시장에 차는 중국 차가 다 석권할 걸로 보입니다. 아프리카, 중동 전부 중국 차가 석권할 겁니다. 중국과 경쟁이 어려워요. 자동차. 근데 경쟁은 해야죠. 어쨌든 해야 됩니다. 무조건 물량으로 덤비는 중국과 그냥 말 건 아니에요. 어쨌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다른 기술들이 더 있어야겠죠. 단순한 움직임, 기계가 아닌 로봇 같은 게 또 있어야 되고요. 스마트 팩토리 있어야 되고.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랑 로봇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그 로봇을 자동차 라인에 많이 넣었죠. 테슬라가 잘하는 이유가 테슬라는 이 뼈대를 이어붙인 게 아니에요. 통째로 찍어내가지고 그렇게 조립을 했죠. 공정혁신을 했어요. 그럼 그런 공정혁신이 더 있어야 되는 거죠. 로보틱스가 있어야 돼요. 이게 사진이 뭐냐면 현대자동차가 최근에 오픈한 미국 공장. 이 공장에 직원이 150명? 뭐 전에는 한 3,000명 정도 했어야 될 라인에 인력을 대폭 줄인 겁니다. 미국은 이 노동자들의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노동자의 숫자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 자동화 라인에 로봇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이걸 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죠. 최근에 그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그 가죽, 가방 하는 명품 회사가 미국에 공장을 세웠었는데 2017년, 18년경에 가방 공장을 세웠는데 그 가방 공장에서 나오는 가방이 20% 이상이 불량이에요. 가방을 제대로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상당수가 이민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즘 트럼프가 마가라고 해서 미국을 위대하게 하겠다고 제조업을 육성하겠다고 뻥을 치지만 택도 없는 소리를 합니다. 제조업 공장을 세워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제대로 움직이지. 아니 가방 공장 하나 제대로 못 돌리는 나라가 무슨 반도체 라인을 움직이며 자동차 라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제가 미국을 비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완벽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모든 걸 다 갖고 있고 초강대국이고 뭘 잘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허술한 데도 상당히 많다. 그만큼 시대가 바뀐 거예요. 바뀌었고 또 대한민국 그만큼 잘하는 면이 있고 웬만한 이런 공장 자동화 라인은 대한민국 세계 가장 잘합니다. 예전에 일본이 가장 잘했어요. 그리고 독일이 가장 잘했어요. 근데 지금은 웬만한 자동화 라인의 이런 자동화 설비를 대한민국 가장 잘합니다. 예를 들면 농심의 라면 공장 라인. 유튜브에 가면 그런 거 많아요. 뭐 만두 공장, 무슨 뭐 김밥 공장 이런 거 돌아가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걸 저렇게 만들었을까? 저는 그 라인을 보거든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 라인을 만들었을까? 다 그 국내 기술로 한 거예요. 라면 찍어내는 그 라인들, 그 자동화 라인. 그런 걸 대한민국 사람은 굉장히 잘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런 라인을 만드는 일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벌써 우리가 30년 동안 그 공정기술을 만들어가지고 한 거예요. 그 공정기술의 최고봉은 역시 반도체라는 거죠. 그런 걸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걸 이제 더 잘 해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IT에 무조건 인공지능에 그것만이 답은 아니냐.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조금 더 고도화시켜서 조금 더 경쟁력을 갖게 하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이나 미국처럼 과거에 그렇게 잘했던 나라들이 지금 못하니까. 우리는 그걸 잘하니까 그걸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있죠? 우리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웹툰, 뭐 엔터테인먼트 산업 이것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금융산업도 빼놓을 수가 없죠. 앞에 얘기한 것처럼 금융산업이 없으면 제조업이나 건설업이나 IT 산업이나 다 돌아갈 수가 없다. 금융산업도 분명히 선진국 금융이 될 수 있어요. 뒷받침이 돼야 돼요. 무기 판매 얘기 됐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첫 번째 과제로 해야 될 것은 답은 없지만 문제 해결 능력이다. 어떤 거든 문제 해결 능력이 첫 번째다. 그게 여러분이 좋은 학교 나왔다서 무슨 학과를 다녔고 무슨 회사를 다녔고 그게 문제 해결력의 키는 아니에요. 각자 삶에서 나의 닥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근데 문제라는 게 이런 시험 문제 이런 걸 공부하면 돼요. 논문도 하면 됩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인생의 문제죠. 삶의 문제죠. 이런 것들은 해결이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대한민국 사람의 경쟁력 중에 하나는
디지털 리터러시죠. 디지털을 쓸 수 있는 능력,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선진국인 이유는 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상당히 강합니다. 앞으로도 더 강해야 되겠죠. 앞으로도 더 디지털 리터러시에 익숙해져야 되고 더 잘해야 된다. 누구나 익혀야 된다. 물론 누구나 다 프로그래밍을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도구들이 더 좋아지고 그 도구들을 어떻게 잘 쓸 것이냐 이런 과제가 다 있죠. 제가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글로벌 마인드. 글로벌 마인드. 한국 사람들은요 한 번도 역사상 한 번도 제국이 돼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인도에, 중동에, 아프리카에, 유럽에 별 관심이 없어요. 전부 중국 아니면 미국, 일본 이 정도입니다. 너무나 좀 시야가 좁아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글로벌 마인드. 그런데 지금 한국에 유럽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 친구들은 벌써 언어를 막 3개, 4개 하는 친구들도 있고 막 세계를 막 돌아다니고 다른 나라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나라에 관심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런 글로벌 마인드를 좀 많이 해보십사. 세계 시민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 우물한 개구리에 갇혀있지 말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중국 욕하는 사람들. 어떤 유튜버가 중국에 가서 막 이렇게 선지가 그랬더니 너 돈 받고 갔니? 뭐 어쨌느니? 뭐 좀 어떻다는 둥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중국을 좋아하라는 얘기 아니라 제가 아까 지중이라고 했죠. 제대로 현실을 알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비를 해서 그들을 이길 거 아니에요. 그 욕만한다고 답이 아니에요. 최근에 일본에서 혐한이 사라졌어요. 혐한. 최근까지 최근 10여 년 전에 혐한이 굉장히 컸거든요.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게 일시에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냐면 한국이 일본보다 잘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혐한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알면은 없어져. 그렇다고 일본 사람이 한국을 좋아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냥 없어진 거예요. 싫어하는 게 없어진 거지. 무턱대고 싫어하는 게 없어진 거지. 근데 저도 조만간 한국 사회에서 혐중이 없어질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피지기를 해야죠. 그래야지 이길 수 있죠. 뭐 지피지기 하다고 다 이기는 건 아니지만 아까 미국 얘기도 했었죠. 미국이 무조건 위대하고 그렇게 잘 나가 모든 면에 잘 나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 너무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해외 이민자가 많이 들어올수록 그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은 기회가 갈수록 줄어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 그래요. 어디나 파라다이스는 없다는 겁니다. 그 어디도 없습니다.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런 거죠. 그게 글로벌 마인드예요. 다양한 경험. 여러분 많이 하시죠? 무슨 학교 수업, 온라인 강의, 동아리, 탐구활동 많이 하시죠? 여행도 많이 다녀보시고. 저는 어릴 때 여행을 많이 못 다녔지만 제가 해외에 이렇게 출장 갈 때마다 항상 저 휴가를 더 내가지고 늘 2, 3일씩 놀다 왔어요. 해외 출장 갈 때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놀러 가도 괜찮아요. 놀러 가는 게 배우는 게 많아요. 그런 어떤 배움, 학교에서 주지 못한 다양한 것들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네. 나를 발견하는 것, 진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럼 뭘 만들 거냐? 이 3가지 키예요. 제가 이 강의 맨 처음 서두에 제가 좋아하는 걸 선택해서 했다는데 좋아하는 선택한다고 그게 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브루네스키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선택을 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장장 18년 동안이나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 좋아하는 걸 하되 잘하는 거와 접목해야 되고 세상에 필요한 것과의 접목. 교집합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나를 필요해야 되고요. 내가 그걸 잘해야 돼요. 잘하지 않으면 누구도 돈을 주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거 하면 밥을 굶어요. 저는 좋아하는 거 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거 너무 좋죠.
연예인 멋지죠? 예, 구경 다니는 거 좋죠. 여행 다니는 거 좋죠. 그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좋아하는 게 직업이 되긴 정말 어렵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직업은 아니에요. 내가 야구 보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야구 선수가 되면 폭망하는 거죠. 내가 여행을 좋아한다 그래서 여행 유튜버가 되면 폭망하는 거죠. 빠니보틀만 잘 되는 거고 나는 폭망하는 겁니다. 결국은 잘할 수 있어야 돼요. 뭘 해도 잘할 수 있어야지 돈을 줍니다.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좋아한다는 게 대부분이 돈 잘 버는 거예요. 근데 이 돈 잘 버는 것만 내세우면 내가 희생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나의 가능성을 찾으면서 돈까지 잘 벌려면 결국 잘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잘하는 데 가서 놀아야 돼. 남들 하는 데 가서 기웃기웃 할 게 아니라 결국 잘하는 데 가서 놀아야 됩니다. 결국은 그거예요. 잘하는 데가 놀아야 된다. 잘할 수 있어요. 네. 제가 10분 남겨놨습니다. Q&A를 하려고. 네. 시간은 칼같이 했네요. 여러분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근데 무엇을 잘하는가 모르겠다면 잘하는 데의 가장 좋은 키워드는요. 여러분 부모한테 있어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한테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키워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대부분 타고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에디슨이 그랬죠. 5%의 연금과 95% 노력이라고요? 저는 개뿔이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95%의 노력을 할 수 있었던 그거를 타고났기 때문이에요. 그런 열정을 타고났기 때문이에요. 엄마 아빠의 부지런함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1000번의 실패를 할 수 있는 열정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뭐부터 시작하면 타고난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학생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2명의 여학생이었어요. 그 친구 다 이 학업에 실패한 친구인데 둘 다 운동선수 출신이었어요. 하나는 골프 선수하다가 뉴질랜드에서 골프하다가 안 돼서 공부하겠다는 애. 또 하나는 농구하다가 안 돼서 공부하겠다는 애였어요. 근데 두 친구가 제가 뭘 잘못했 봤더니 종목을 잘못 선택했어요. 골프하던 친구는 되게 사교성이 있어요. 되게 사교적이야. 근데 골프를 한 거예요. 혼자 하는 운동을 한 거지. 근데 농구한 친구는 책 읽기를 좋아해. 근데 농구를 한 거야. 그 친구가 둘이 바꿨어야 돼, 종목을. 사교성이 있다면 농구를 했어야 되고 혼자 하는 걸 좋았다면 골프를 했어야 되고 이것도 타고난 거예요. 그런 종목 선택 하나도 자기 타고난과 관련이 굉장히 깊어요. 그 앞에 있는 선생님은 공부를 무지하게 잘했어요. 타고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부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근데 공부의 길을 선택하면 돈을 잘 버냐? 네, 개뿔입니다. 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냥 중간은 갈 수 있죠. 웬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남들보다 말하자면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돈을 좋아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주 잘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선택해야 되냐? 답은 나와 있죠. 그 어떤 곳에서든 어떤 쪽에서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그거를 극대화시켜야 되죠. 학교의 전공도 마찬가지죠. 요즘 대학교의 이름보다는 학과가 중요하다고 다들 하죠. 그게 그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하면 내 실력을 잘할 때까지 해가지고 잘해서 남들이 돈 줄 때까지 인정받을 것이냐. 이게 키워드죠. 그래서 관심사를 끊임없이 찾는 것. 자, 여기서 질문. 네, 혹시 질문. 자, Q&A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 제가 여러 개 또 했는데,
질문. 앞에 했던 강의 내용 중에서 질문. 무협지 읽은 이유. 재밌으니까. 이건 단순합니다. 네, 재밌으니까. 네, 공부로서 읽을 줄 알았어요. 네. 네? 무슨 비? 나라 부채를 청산해야 되냐고요? 청산을 왜 해야 되죠? 빚은 누가 갖고 있죠? 왜 처리해야 되죠? 이자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채권자가 갚으라고 안 하는데? 아니 뭐 예를 들어 여러분 집이 지금 아파트예요. 아파트가 지금 5억짜리 집인데 빚이 2억 있어. 은행에서 갚으라고 하나요? 이자만 잘 내면 되잖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빚을 가진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입니다. 문제 있어요?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우 언론사에는 뭐 가계부채가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많다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죠? 가계부채의 반대말은 뭘까요? 가계부채의 반대말 사자성어로 네 글자. 가계부채의 반대말은 뭘까요? 은행자산. 네. 네. 가계부채는 은행의 자산입니다. 자, 여러분 집이 전세를 살아요. 3억의 전세를 그러면 그 3억의 전세는 뭘까요? 내가 전세를 살아. 그럼 내가 그 3억이 뭘까요? 자산이에요. 집주인의 부채. 빚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 아니 지구촌의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독특한 현상일 뿐이에요.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아주 좋은 질문인데 부채는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자가 갚으라고 하지 않는 자. 채권자는 그냥 빚을 내고 이자만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경제 공부, 경제 약간 제가 좀 독특한 인식이죠. 언론에 얘기하지 않는 그런 가계부채 운동을 또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또 생각해보면 그건 한쪽의 자산이라는 거. 그 부채 미국의 부채 상당 부분은 중국, 일본, 독일, 한국이 갖고 있어요. 한국의 자산입니다. 중국의 자산. 중국이 달러 미국 채권을 7천조? 를 갖고 있다는데 얼마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 채권 자산입니다. 미국이 그 이자를 안 내지 않는 한 그거를 갚으라고 안 해요. 그게 이 지구촌의 비즈니스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또 질문. 저는 제 블로그에 이런 코너가 하나 있어요. 다르게 보는 세상입니다. 그냥 무조건 피상적인 어떤 그 이야기가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 책에 나오는 역사가 무조건 진실은 아니에요. 진실에 가깝기는 하지만 100% 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군가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그걸 기록한 사람의 의도가 들어있다. 그래서 얼마든지 다르게 생각할 여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제현상, 사회현상 이런 것도 얼마든지 관점에 따라 달라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콜럼버스의 날을 복원시키겠다고. 그럼 이게 웬 말? 얼마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콜럼버스의 날이 원주민의 날로 바뀌었거든요. 그거를 트럼프는 다시 콜럼버스의 날로 바꾸겠대요. 그러면 원주민의 날이 오른 거예요? 콜럼버스 날이 오른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오는 거죠. 관점에 따라서. 그 어떤 것도 오는 겁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좋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민에 대해서 대처하는 비난이 있는데 예. 이민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밖에 없다고. 네. 이민에 배척하는 건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우린 이민 받아본 적이 없고 외국인이 이렇게 외국인과 함께 살아본 경험이 없거든요. 유럽처럼 막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외국인들이 자유롭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색한데 일본은 지금 이민을 안 받다 이제 받기 시작하고 버티다. 우리도 그럴 겁니다. 우리도 이민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지금 아이들이 20만 명 태어나는데 그 20만 명이 성인이 될 때쯤이 되면 제일 문제가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노인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아직 노인들을 돌볼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40대, 50대가 많기 때문에 70대 노인을 돌볼 수가 있어. 근데 일본 우리보다 30년 앞섰죠. 그러니까 그게 지나가서 이제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여기 아프신데 이거를 돌볼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슬람이나 그런 데서 이슬람 같은 거 받아야 되나? 물론 사람 걸러서 잘 받아야죠. 근데 이슬람이 받을 수 있죠. 꼭 그 사람이 이슬람이라고 해서 꼭 배척해야 되는 거죠. 이슬람은 그냥 삶이에요. 삶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이 오면 받아야죠. 물론 그 이민을 저는 받을 수밖에 없는데 수밖에 없지만 그거를 잘 정책을 잘 세워서 해야 돼요. 가장 좋은 이민은 하급 노동자가 아니라 뛰어난 이민들을 받으려고 노력을 먼저 해야죠. 우수한 사람들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우수해 뭐에서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 근데 그 사람이 무슬림이야. 무슬림이라고 그 사람 거부할 거예요? 아닐 수 있죠. 그런 어떤 제도를 잘 만들어요. 네. 좋아요. 그렇죠. 있죠. 그것 잘 조절을 해야죠. 그런 사람들 받아줘야죠. 일부.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사회를 많이 받아주잖아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난민들을 많이 받아주잖아요. 대한민국과 일본이 가장 배타적인 나라가 한국과 일본이죠. 현재까지는. 근데 아직은 대한민국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필요가 아직은 적어요. 아직은 제가 보기엔 10년 있으면 더 지나야 돼요. 그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안 움직일 거예요. 왜냐하면 반발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문제가 정말로 내 코앞에 닥쳐야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지금 정치인들만 욕할 게 아니고요. 잘 가려받아야죠. 좋은 사람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죠.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인도에 뛰어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우리도.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근데 앞으로 20년, 30년 안쪽에는 해야 될 거예요. 방법이 없다. 네, 한 분만 더 받고 마치겠습니다. 기업 마케팅 중에 지금은 사라졌는데 예전에 레드망고라고 하는 프랜차이즈 점포가 있었어요. 거기가 원래 강남역에 매장을 내고 해가지고 꽤 많이 됐었죠. 그것도 좀 유행이 있어가지고 좀 반짝하고 잘 됐었는데 그 유행을 좀 그 다음에 변신을 해야 되는데 그 변신을 못 해가지고 어려워져서 이제 접었었는데 그 시작할 당시에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잘 읽어가지고 꽤 한 10여 년 동안 잘 됐었어요. 결국 그 시대가 원하는 것들을 답을 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잘 읽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마케팅 강의를 하다가 못하게 된 이유, 가장 큰 이유가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해서 그걸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쫓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웁니다. 요즘 올리브영이 굉장히 잘하잖아요. 올리브영이 잘하는 이유가 특히 외국 관광객들이 오는 그런 길목에다가 매장을 잘 내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상품 진열 같은 거 굉장히 잘해요. 제가 아까 유통산업 얘기도 했었잖아요.
유통산업도 굉장히 어떤 심오한 철학이 있는 곳이에요. 편의점의 진열 하나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소비자의 행태를 정확하게 읽고 거기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공부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모두 다 IT를 해야 되고 모두 다 그런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유통산업조차도 상당한 노하우들이 있고 실력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도 기회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다. 네, 오늘의 함께 추천도서 이런 것들 드리고요. 네, 미래는 뭐 예측이 아니라 미래에 어떤 사람이 잘 될 것인가, 어떤 데가 도잘 걸 것인가, 여러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미래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만들어가는 거예요. 과연 나는 거기서 어떤 데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만 열심히 하지 굳이 새로운 뭐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뭐 유튜브가 뭐 어쩌고 이런 거는 고민할 필요가 사실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제 일할 그때쯤 가면 세상은 또 변했을 거니까 그걸 따라갈 수는 없죠. 중요한 건 그거를 현재 시점에서 하나하나 이제 준비해 가는 거죠. 여러분 해야 할 역할을 잘 해가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